구티비 단독 특별기획 네 번째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우범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맞춤 교육에 나선 교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협력 쉼터를 운영하며 12년째 한결같이 오갈 곳 없는 중장년을 위해 헌신하는 대조동 루터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동물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위해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른바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모이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들의 피의자 상당수가 운둔형 외톨이로 알려지면서 이를 외톨이형 범죄라고 부르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구티비는 고립운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우리 사회가 운둔형 외톨이를 우범시하는 일부의 시각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정유정 과외살인, 신림동 성폭행, 신림동 흉기난동,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올 들어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내왔다고 지적합니다. 고립에 대한 불만이 사회를 향한 분노가 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립운둔 청년을 오랜 시간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만나보셔서 오늘도 아시겠지만 타인을 원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대부분 다 잘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책으로 가요. 자책으로 가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자신을 자책하느라고. 이와 더불어 고립운둔 청년들의 공통점은 현실에서 매우 수능적인 성향을 가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싫다는 말을 못하니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폭력을 당하면 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하다 보니 방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 책임감의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과도한 도덕성이나 책임감을 가진 청년들을 사회적 범죄랑 연결짓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다. 고립운둔 청년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단어 사용은 이들을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구티비는 특별기획으로 4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 속 고립되어 있는 청년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취재 중 만난 고립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괜찮아 였습니다. 그들의 사회 진출이 사회가 정한 시기보다 조금 늦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다 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다시 품어주는 출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5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휴대전화보다 사용하기가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최근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여가 생활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올해로 83세인 최무흥 할아버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메신저나 통화 외에 다른 기능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이 전부. 직접 새로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건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내 일상적으로 쓰는 것만 했지 여러 가지를 잘 못했어요. 통화, 문자.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0여 년간 꾸준히 늘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기능이 대부분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그쳐 전반적인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연령별로도 격차는 큽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카메라를 활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75세 이상부턴 연락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70대 전까지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스마트폰 활용을 좀 그래도 하는데 그 70대 이후에 그러니까 한 80, 뭐 90 이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금융거래나 물건 구매 등 생활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에 나선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몰랐던 기능을 알아가며 자신감을 얻고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열의도 갖게 됩니다. 좀 희열을 느끼죠. 못하는 거 하죠. 자신감 있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집에 가서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성도들뿐 아니라 디지털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어르신들이 교회로 찾아오면서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은 사실 좀 없었고 사회는 너무 급변하고 하니까 시니어분들이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침체되고 조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조금 발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삶의 활기도 얻으시고 디지털 사회의 변화 속도가 버거운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가 이들과 발을 맞추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시니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갈 곳 없거나 혼자 사는 중장년을 위해 12년째 한결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민관협력 쉼터를 운영하는 대조동 루터교회를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5분 거리, 빌라가 밀집한 곳 사이에 위치한 대조동 루터교회. 이곳에는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중장년들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민관협력 중장년 쉼터인 이곳은 2019년 개소식 이후로 365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최태성 목사는 누구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아낌없이 주자라는 생각으로 2011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 후 쉼터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좀 개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바깥에 있는 휴게실을 먼저 개방했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좀 함께해야 지역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 이제 후반까지는 조금 이제 어디 가실 데가 없고. 최태성 목사는 부임 이후 8년 동안 해온 쉼터 사역을 은평구청과 협력해 중장년 쉼터 사역으로 더 확장해 나가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고 무료 커피 자판기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특히 지역의 많은 50대에서 60대 남성들이 세상과 단절되어 살고 있는데 최 목사는 그들이 언제든 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청과 교회의 협력으로 화요일에 진행되는 원예치료 수업. 수업에 참여하는 최화자 씨는 원예치료 수업을 듣고 나서부터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여러 사람하고 만나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또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좋죠. 복지관 선생님이 여기로 소개해 주셔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됐죠. 이렇게 만들 때 너무 재밌고. 최태성 목사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안에 있는 그 식당 공간도 카페 같이 좀 와서 조금 이제 좀 자유롭게 그분들하고 어떤 이렇게 교감을 나눴으면 좋겠고 한 2-3명씩 이렇게 좀 짝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다 고독사가 쉽거든요. 그래서 요결도 활성화시키려 그러면은 좀 구청이나 그런 데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태성 목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자 교회에 부임했을 때보다 2배 이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축복이 있었다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낮은 자를 위해 더욱 헌신한다면 전도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자연 속 동물들을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곳 바로 동물원입니다. 동물들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어둡고 비좁은 사육장에서 평생을 갇혀 지냅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동물 복지에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잘 먹지 못해 뼈가 앙상한 갈비사자나 암사자가 사육장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규제와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민간동물원. 동물복지 논란과 경영 악화로 지난 12일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 후 그대로 방치된 동물원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타조 날개에는 털이 앙상하고 라쿤은 우리를 나가고 싶은지 연신 점프를 해댑니다. 며칠째 치우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안에는 파리가 가득합니다. 최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발견된 갈비사자도 이곳에서 관리되던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동물원은 폐쇄를 했고, 왜냐하면 6월 말까지 동물을 개선을 할지 폐쇄를 할지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동물원 수족관법에 되는 따른 불법사항, 동물 학대에 대한 불법사항,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된 법. 동물원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지만 동물원 관련 법이 개정돼 오는 12월부터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전문 검사관제도 도입됩니다. 때문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자격 미달로 문을 닫는 동물원도 많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막상 동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추어리가 거론됩니다. 생추어리는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동물들을 습성에 맞춰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아직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생추어리가 전국에 5곳에 불과해 정부 주도로 큰 규모의 생추어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화천에 있는 농장에서 농장주와 얘기를 해서 그 농장 시설을 일부 개조를 하고 생추어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 구조한 15마리로 시작을 해서, 근데 저희 같은 민간 시설 아직도 불안전할 뿐더러 수용 규모도 굉장히 작아요. 이런 생추어리의 필요성은 정부가 먼저 느끼고 민간이 따라가야 되는 모양이어야 되는데, 기독교 윤리학적으로도 동물을 비윤리적으로 대하는 관광상품과 축산식품은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물을 피채 먹지 말아라, 동물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동물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동물을 생명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동물들. 기후위기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동물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모이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한 장총은 서울역 노숙인 사역단체와 위기 청소년 선교단체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역하는 10개 단체를 초청해 이들에게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한 장총은 장로교회 날을 마치고 초과 발생한 헌금을 지역사회에 나누기로 결정했다며 20kg 쌀 50포대와 라면 60상자를 이들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이웃 섬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작지만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보해 이웃 섬김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총은 오는 9월 서울역과 마포구 등을 방문해 직접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지원 물품을 나눌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원로회가 전주 초청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엔 전북 지역 원로 목회자와 교계 관계자 1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감사예배 설교에 나선 초청교회 박중원 목사는 전북 지역 신앙의 길을 닦은 선배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항상 공경과 헌신의 정신으로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원로회는 전라북도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1년에 2, 3차 이렇게 위로회를 가집니다. 이 전북원로회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교회들이 이 귀한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인사에 나선 구티비 호남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한국 기독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9월에 있을 호남전북본부 설립 감사 예배에 초청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31일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부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1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과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가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실상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도는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와 바뀌는 건 없게 되면서 전국 스쿨존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했지만 시범 운영을 제외하면 속도 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졸속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31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됩니다. 또 확진자 집계가 중단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양성자 중심 감시 체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에게만 일부 적용됩니다. 이외에는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예비비 800억을 추가로 집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확대, 할인 행사 확대, 제로페이 확대 형태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설과 추석 등 특별한 기간에만 시행했지만 정부는 400억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상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은 북한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미일 공동선언문에는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수입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이 역시 이란산 무기 금수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날아가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30일 최근 러시아 본토 내 비행장과 보안본부, 정부청사 등 군사병참 목표물이 잇따라 공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깎아내는 동시에 러시아 주민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동남부 전선에서 대반격 격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시인하지 않으면서도 자국 드론 제조업체들이 진행한 수많은 실험들이 결실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첫 사립대 절반 이상이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이 올해 전국 사립대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3%에 달하는 320곳에서 신입생 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원 미달 현상이 규모가 작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에서 현저하다며 사립대 수입의 약 80%를 등록금 등 학생 납부금이 차지함에 따라 정원 미달이 대학 경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봉에서도 쿠데타가 터지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며 가봉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은 선거 이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어진 쿠데타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가봉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부터 니제르에서 이어지고 있는 쿠데타 정국에 더해 이번 사태도 아프리카에서 익숙한 상황이 됐다며 공통 분모로 아프리카에서 행사하던 서방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경상도 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경상도 50에서 150mm, 전남 남해안에도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곳곳에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7도, 대구와 제주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퇴실시키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조치입니다. 진작 이뤄져야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상식적인 학교의 모습, 교사와 학생의 본분이 학교 내에서 잘 지켜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